더 이상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주변 사람의 시선에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만약 이 책을 읽고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습니다. 학습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책은 오직 행동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정말 빠르게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은 클릭 몇 번으로 너무나 쉽게 얻는 시대가 되었죠. 덕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졌고 일의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은 오히려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그 인간만의 영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 카네기의 가르침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대표 명작이죠. 자기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한 권으로 재구성한 책인데요. 인간관계의 뿌리가 결국 자기관리에 있음을 보여주며 나를 다스리는 법부터 차근차근 짚어줍니다. 특히 이번 책이 특별한 이유는 편집자의 명확한 정리와 현대적 해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70여 년 전 경험으로 발견해낸 원칙들을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꼭지마다 쉽게 풀어주는데요. 그래서 카네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역시 사무실 벽에 데일 카네기 수료증 단 하나만 걸어둘 만큼 카네기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습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말처럼 카네기의 메시지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내 삶을 진짜 바꾸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행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인간 본성의 비밀은 무엇이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네기의 가르침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록펠러, 53세에 죽고 98세까지 살다. 존 록펠러는 23세에 이미 $1,000,000를 벌었다. 4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을 세워서 석유 왕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자본주의 역사는 그를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돈을 쓸어 담은 이 남성은 53세에 쓰러지고 말았다. 늘 긴장하며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이 쌓여서 건강이 처참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작가 아이다 타벨은 록펠러를 처음 만나고서 끔찍하게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미라처럼 보였죠. 저는 그의 감정을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다른 전기작가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끝없는 일, 계속된 근심, 끝없는 비난, 불면의 밤, 운동과 휴식 부족이 최고의 부자를 결국 주저앉히고 말았습니다. 라고 묘사했다. 록펠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장애와 심각한 탈모증을 겪었다. 머리카락은 모두 사라지고 속눈썹마저 모두 빠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53세에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는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식비는 30달러도 채 지출하지 않았다. 음식은 우유와 비스킷 몇 개에 불과했다. 피부는 마치 낡은 양피지를 뼈 위에 덮어놓은 것만 같았다. 막대한 돈을 들여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덤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 근심, 그리고 욕심이 누적된 삶의 결과였다. 록펠러는 젊었을 때부터 단호한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좋은 거래 소식을 제외하고는 안색이 밝아지는 법이 없었죠. 크게 이익을 남길 때면 모자를 던지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실이 나면 바로 병이 났다. 한 번은 오데오를 경유하여 대량의 곡물을 실어 나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곡물 운송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았었다. 150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호수에 풍랑이 일었다. 파트너였던 조지 가드너가 아침에 사무실로 가보니 록펠러는 화물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록펠러가 가드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 수 있나 알아보게. 어서 빨리, 어서 빨리. 가드너는 서둘러 도시 외곽까지 달려가 해상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록펠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그 사이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정보가 도착한 것이다. 록펠러는 150달러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덜덜 떨었고 결국 몸져 누웠다. 생각해보라. 당시 록펠러는 일주일에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겨우 150달러 때문에 병이 나서 침대 신세를 졌다. 수백만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그는 재산을 날릴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걱정과 근심으로 건강이 망가진 것은 당연했다. 그는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극장에 가거나 카드게임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흔한 사교 파티에도 가지 않았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철도회사들과 은밀한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경쟁사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악덕 기업으로 낙인 찍혔으며 언론계와 출판계에 비난을 받았다. 그에게 사정없이 짓밟혔던 사람들은 그의 인형을 만들어 목을 매달았다. 많은 사람이 그를 실제로 나무에 매달고 싶어 했다. 그를 저주하는 편지가 사무실로 쇄도했다. 살해 위협이 담긴 편지였다.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으며 혐오감이 가득한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한 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나를 발로 차고 욕해도 좋다 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록펠러는 성공의 절정에서 화산의 용암처럼 돈을 벌던 시점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도 평범한 인간이었다. 육체와 정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걱정, 근심, 신경쇠약, 불면증, 소화불량, 탈모에 24시간 시달렸다. 담당 의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회장님, 돈을 택하든지 삶을 택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죽음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었다. 결국 그는 은퇴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의사가 록펠러의 생명을 구하고자 그에게 4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규칙이었다. 1.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2. 세상 일은 신에게 맡기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 3. 탁 트인 공간에서 가벼운 운동을 많이 해라. 4.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배부르기 전에 먹는 것을 멈춰라.
록펠러는 이 규칙들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골프를 배우고 정원을 가꾸었다.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게임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는 의사로부터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상태였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말했다. 아들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려무나. 이때부터 록펠러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돈으로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교회에 거액의 돈을 기부했을 때 전국의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로 더러운 돈은 받지 말라고 외쳤다. 그러한 비난에도 그는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미시가노 근처 작은 대학이 대출을 갚지 못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이 대학의 생명을 구했다. 그 작은 대학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이다. 록펠러는 돈을 기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 물론이다. 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행복해졌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당시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거운 벌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스탠다드 오일은 반독점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었다. 소송은 무려 5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국 최고의 검사와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역사상 가장 길었던 법정 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스탠다드 오일은 결국 패배했다.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 판사가 판결문을 읽자 변호인단은 노쇠한 록펠러가 이 판결로 쇼크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들은 록펠러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변호사 중 한 명이 록펠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판결 내용에 대해 말했다. 이 판결로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 회장님,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곧바로 활력 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편안히 잘 겁니다. 당신도 이 문제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세요. 록펠러, 53세에 죽고 다시 태어나다. 편집자 코멘트. 당신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가? 록펠러 이야기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이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는 걱정과 긴장이 신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록펠러는 극단적 사례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록펠러의 회복 과정은 흥미롭다. 의사의 4가지 규칙도 중요했지만 진짜 전환점은 어머니의 말이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건강이 돌아왔다. 자기 집착이 끊기는 순간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목적의식이 수명을 늘린다는 것을 현대과학은 오래전부터 추적해왔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 소네 토시마사 연구팀은 일본 북동부 오사키 지역 성인 43,39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만의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단어를 이키가이라고 부른다. 실험 참가자들 중 7년 후 3,048명이 사망했다. 삶의 목적의식이 없다고 답한 그룹은 있다고 답한 그룹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1.5배 높았다. 심혈관 질환 사망은 1.6배, 외부 원인 사망은 1.9배였다.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그룹이 8.4% 생존해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것만으로 말이다. 록펠러는 53세에 삶의 목적을 바꿨다. 돈을 버는 것에서 돈을 나누는 것으로 말이다.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셀 수 없는 기부를 실행했다. 그리고 98세까지 장수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순간
몸은 그 이유에 맞춰서 방향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더 많은 아침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기 바란다.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습관. 해럴드 에벗은 내 오랜 친구다. 그는 카네기 프로그램의 매니저였다. 한 번은 그와 함께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주리주 농장까지 간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을 없앨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저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봄날 거리를 걷다가 어떤 사람을 목격한 순간부터 모든 근심이 사라졌지요. 불과 10초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경험은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답니다. 저는 2년간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모두 까먹고 말았습니다.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죠. 다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다리가 없는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널빤지 위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땅을 밀면서 이동했어요. 길을 건넌 다음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애를 먹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아침이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을 때리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다리가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죠.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도 행복하고 쾌활하게 살고 있는데 두 다리가 모두 멀쩡한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남성의 짧은 인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1,000달러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2,000달러를 요청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대출 담당자에게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라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하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 다음과 같이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에드워드 리켄베커는 드넓은 태평양에서 무려 21일 동안 조난되었다가 구조되었다. 나는 그에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그는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만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지요.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일 중 90%는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좋은 일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라.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지독한 염세주의자였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자신의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할 정도였다. 영국 문학사상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끝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그는 유쾌함과 행복이 건강을 선물한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3명의 의사는 음식이라는 의사, 고요함이라는 의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사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부에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우리는 알리바바 도둑이 가진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포드, 그리고 모건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엄청난 부에 감사하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은 거대한 비극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비온 뒤 무지개를 즐길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정겹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당신과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이다. 매사에 감사하자. 편집자 코멘트.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다. 해럴드 에벗이 길을 걷다가 다리 없는 남자를 목격한 것은 단 10초였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 나는 빚이 있다 해서 나는 두 다리가 있다로 말이다. 그 순간 은행 대출 금액이 달라졌고 일상의 태도가 달라졌고 결국 인생이 달라졌다. 외부 현실은 1mm도 변하지 않았다. 바뀐 것은 자신이 무엇에 주의를 쏟느냐였다. 유시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크 맥컬러 연구팀은 19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9주간 추적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주 불편하고 불평할 것 5가지를 적었다. 두 번째는 중립적인 일상을 적었다. 세 번째는 감사할 것 5가지를 적었다. 연구 결과는 당신의 예상대로다. 감사 그룹은 불평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낙관도 더 컸으며 신체 증상도 더 적게 호소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간 운동 시간이었다. 감사 그룹은 일주일에 약 1.5시간 더 운동했다. 주목할 점은 세 그룹이 비슷한 일상을 보냈다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매주 무엇을 적었느냐, 즉 무엇에 주의를 쏟았느냐 뿐이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는 비극의 해독제다. 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현실로 처리한다. 빚에 집중하는 뇌는 두 다리를 보지 못한다. 두 다리에 집중하는 뇌는 빚을 처리할 용기를 찾는다. 에벗은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운 것이다. 카네기의 질문이 이 챕터의 핵심이다. 당신의 두 눈을 100만 달러에 팔겠는가? 아무도 팔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인식한다면 그것이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습관의 시작이다. 네일 클로버는 행운을, 세입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한다고 한다. 당신 주위에 무수히 많은 세입 클로버를 찾아라. 딱정벌레가 숲의 거인을 쓰러뜨린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만큼 극적인 사례를 들려주겠다.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로버트 무어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당신은 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잠수함 US 바야 318호에 탑승한 선원 88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레이더에 일본군 대형 호송선이 잡혔습니다. 함장은 잔망경으로 호위 구축함, 유조선, 기뢰 부설함을 확인했고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호위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3발 쏘았지만 안타깝게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뢰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구축함은 공격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잠수함 위를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길의 부설함에 잠수함의 존재를 탐지당했습니다. 우리는 수심 50m까지 급히 잠행했습니다. 수중 폭탄인 폭래를 피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냉각장치를 비롯한 모든 전기장치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아득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분이 지나자 지옥문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에서 폭래 6개가 연속으로 폭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길의 부설함은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폭래를 투하했습니다. 수십 개의 폭래가 반경 15m 안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저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잠수함의 모든 냉각장치의 전원을 내렸기에 내부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저는 털가죽 재킷을 걸쳐야 할 정도로 한기에 떨었습니다. 치아가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시간이 흐른 후 다행히 적의 공격이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길의 부설함의 폭래가 모두 소진된 듯 했습니다. 폭래 공격을 받던 15시간은 150만 년처럼 느껴졌고 지나온 삶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 저는 말단 은행원이었습니다. 긴 근무 시간, 형편없는 임금, 불합리한 승진 제도에 대해 항상 불평했습니다. 제 소유의 집이 없어서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지 못한 자신을 비난했었지요. 잔소리를 늘어놓고 야단만 치던 상사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극한의 상황이 되자 모든 걱정, 불평, 그리고 불만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을 오갔던 수심 50m 함정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해와 별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종종 사소한 문제들, 즉 성가신 골칫거리들 앞에서 쉽게 쓰러지곤 한다.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결혼 생활도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서 이혼의 파국으로 끝난다.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조정한 시카고의 조셉 사바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형사소송의 절반도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죠. 술집에서 허세 부리기, 가족 사이의 말다툼, 모욕적인 험담,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로라도주 롱스피크에는 거대한 나무의 죽은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를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시대에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겠죠. 그 나무는 무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비바람과 폭풍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거목을 쓰러뜨렸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 2cm에 불과한 작은 딱정벌레였습니다. 딱정벌레 무리는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너무도 사소한 공격이었지만 거목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은 작은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은가? 사소한 걱정, 불만이라는 딱정벌레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나는 와이모밍즈 고속도로 감독관 찰스 세이프리드와 함께 국립공원을 여행했다. 우리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록펠러 별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내가 탄 차가 길을 잘못 들었고 감독관의 차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별장 열쇠를 갖고 있던 세이프리드 감독관은 무덥고 모기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려야만 했다. 누구라도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감독관은 불평을 쏟아냈을까? 아니면 모기떼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사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피리를 유유히 불고 있었다. 우리가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반겼다. 지금도 감독관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사소한 문제 따위는 무시할 줄 아는 그를 기념하며 그 피리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작은 딱정벌레, 사소한 문제에 흔들리지 마라. 삶의 기쁨을 위한 하루 10가지 실천. 몇 년 전 출연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 단어로 답했다. 생각. 만약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태도는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에머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 말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나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셈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문장이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들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와 다르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다. 모든 문제를 무조건 낙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이란 소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다만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마냥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관심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반면에 걱정은 쓸데없이 쳇바퀴를 미친 듯이 도는 무의미한 행동과 다르지 않다. 생각은 육체적인 능력에도 믿기 힘든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제임스 헤드필드는 놀라운 연구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정신적 암시가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했다. 3명에게 각각 3가지 조건에서 힘껏 악력계를 쥐게 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3명의 평균 악력은 45kg이었다. 그런데 3명에게 나는 아주 허약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건 다음에 측정했더니 정상적인 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kg이 나왔다.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은 권투선수였다. 그는 최면에 걸렸을 때 자신의 근육질 팔이 마치 아기 팔처럼 힘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헤드필드 박사는 다시 피실험자들에게 나는 무척 튼튼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건 후 악력을 측정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놀랍게도 평균 64kg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자 물리적인 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생각은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50여 년을 살아오며 배운 최고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다.
에머스는 정치적 승리, 임대료 인상, 질병 완치 등 외적인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 라고 역설했다. 위대한 스토아파 철학자였던 에피테토스는 몸의 종양과 종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의학은 무려 1900년 전에 에피테토스가 한 말을 지금에 와서야 뒷받침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케빈 로빈스 박사에 따르면 환자 5명 중 4명은 감정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육체적 장애도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런 증상은 삶의 균형을 잃고 삶의 문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은 발생한 문제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상처를 받는다. 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난관에 주저앉아 있다면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정답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물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다.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달라질 것이다. 한번 시도해보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와 함께 가슴을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흥겨운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휘파람을 불어도 좋고 휘파람을 불 수 없다면 콧노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공감이 갈 것이다. 행복한 행동을 일부러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일상에서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자연의 기본 진리다. 몇 년 전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소책자를 읽었다. 제임스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하겠다. 생각을 바꾸면 삶의 물질적 조건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목적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신성은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생각을 높게 가지면 사람은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좁게 가지면 약하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을 지배하는 것뿐이다. 생각을 지배하고 두려움을 지배하고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싶다. 놀랍게도 행동을 통제하면 반응을 통제하게 된다. 내가 원할 때마다 이러한 지배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즐겁고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날마다 실천하면서 행복을 위해 나아가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늘 하루만은 이다.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수백 장을 복사해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시빌 패트리지가 쓴 글이다. 당신이 이대로 따른다면 삶의 기쁨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은 1. 오늘 하루만은 나는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지 외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오늘 하루만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운명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 오늘 하루만은 내 몸을 소중히 돌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영양을 채우고 몸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을 반영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4. 오늘 하루만은 정신을 단련하겠습니다. 유용한 것을 배우고 정신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글을 집중해서 읽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5. 오늘 하루만은 3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겠습니다. 남모르게 선행 1가지를 할 것이고 하기 싫은 일은 적어도 2가지를 할 것입니다. 6. 오늘 하루만은 남과 조화롭게 지내겠습니다. 밝은 표정을 짓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고 충고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7. 오늘 하루만은 오직 오늘 하루를 위해 살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오늘 하루만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매 시간 무엇을 할지 적어보겠습니다. 완벽히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조급함과 우유부단이라는 병폐는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9. 오늘 하루만은 홀로 나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에 대해 생각하며 내 인생을 조화롭게 채워가고 있는지 묵상하겠습니다. 10.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까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까봐, 사랑하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자 코멘트. 오늘 하루의 행복을 놓치지 마라. 제임스 헤드필드 박사의 악력 실험이 보여준 결과는 충격적이다. 나는 허약하다고 체면을 걸자 평균 악력이 45kg에서 13kg으로 떨어졌다. 나는 강하다고 바꾸자 64kg으로 올라갔다. 같은 몸, 같은 근육, 달라진 것은 생각 하나였다. 윌리엄 제임스의 통찰이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행복해진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UC 리버사이드 소냐 류보 머스키 연구팀은 2005년 행복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유전적 기질이 50%, 외부 환경과 상황이 10%, 그리고 의도적 일상활동이 40%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불운을 피하는 것, 즉 환경의 변화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반면 매일의 의도적 선택과 행동이 행복의 40%를 만들었다. 감사 표현하기, 친절 베풀기, 낙관성 키우기, 명상하기, 자신의 강점 활용하기 등이 효과적이었다. 행복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었다. 시빌 패트리지의 오늘 하루만은의 10가지 목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목록은 100년 전에 직관적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현대 과학이 검증한 의도적 활동의 목록이기도 하다. 카네기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각이라고 답한 것은 추상적 답변이 아니었다. 행복의 40%는 생각이 이끄는 오늘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오늘은 내일이 아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라. 카네기의 가르침 읽어드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얻는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카네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